안녕하셨습니까? 숲으로 가는 길의 숲길 아저씨입니다. 우리 집 앞에 칼국수 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오랜만에 칼국수 한 그릇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한 장의 사진과 같다고. 사소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노노를 만나 행복해졌다. 지은이 판덩,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판덩 작가님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연구자로 동양 고전과 현대 삶을 연결하는 데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특히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책을 읽어보니 행복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괴념치 않는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생각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 하면 왠지 어렵고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논어의 주요 구절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을 다 듣고 나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히 대하라.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후한 말기에 유학자인 정현은 첫 번째 구절의 연거를 교회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구절인 신신여야는 편안하면서 느긋한 모습을 말한다. 마지막 구절인 요요여야의 뜻풀이는 시경에 등장하는 복숭아 나무 무성하고 꽃은 화사하네라는 문장을 참고해보자. 여기에 쓰인 요요는 아름답고 무성하게 핀 잎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요요여야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묘사한다 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공자는 느긋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공자는 집에서도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여전히 단정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했다. 누군가가 정말로 행복한지를 알려면 직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타인 앞에서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를 하며 자신의 내면과 다른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행동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자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른 가족들도 가장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이유는 가장의 불편한 표정 때문이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소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상대다. 반대로 가족을 소통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당신의 행동을 단속하게 된다. 가족 모두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가족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다.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은 가족을 타인처럼 공손하게 대한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모두 선양을 통해 임금이 되었다. 임금의 자리를 자식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이라고 한다. 요임금은 순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더 좋게 바꾸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낚시를 하면 어부들이 행복해했고 그가 산에서 나무를 하면 나무꾼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했다. 요임금은 그가 훌륭한 인재라는 소문을 믿었지만 쉽게 천하를 물려주지는 않았다. 먼저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 순과 친구가 되게 했다. 그리고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다.
이렇게 순의 사람됨을 끝까지 지켜본 요임금은 순이 성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나라를 물려주었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과 됨됨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도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생활하며 맞닥뜨리는 각종 스트레스와 짜증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출근했을 때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공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화목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때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공자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웠다. 일과 후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느긋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자. 날 수 있는 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속수 이상의 예를 표시한 사람을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속수는 말린 고기, 즉 육포를 뜻한다. 육포 10개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자의 말투로 보아 아주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공자가 이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업료가 아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귀족들의 특권이었다. 하지만 가르침에 대한 공자들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처럼 귀족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공자의 제자가 왕공 대신부터 천한 직업의 사람까지 다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옥살을 경험이 있는 사람과 장애인도 차별하지 않았다. 안티프레질의 작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모델이 새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는 태생부터 날 수 있는데도 정교한 비행 기술을 알려준 뒤 내가 너에게 나는 방법을 알려줬어 라고 말하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새에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새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방법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용기뿐이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전복시킨 공자의 교육 방법론은 모든 사람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말린 고기 10개라는 수업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가르치고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저명한 논어 해설가인 난화 이진 선생은 공자가 수업료를 받았던 이유를 정치적 야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자의 제자는 3천여 명에 달했다. 공자가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다. 만일 공자가 딴 마음을 품고 반역이라도 일으켰으면 노나라는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로써 그는 정치가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자신과 제자들이 가진 힘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교육적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프랑스 영화 코러스에는 소년원처럼 운영되는 학교에 한 교사가 부임한다. 이곳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원치 않는 아이들로 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학교 분위기는 예상대로다. 학생들은 제멋대로고 난폭했으며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교사는 음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론 이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도 변화를 겪는다.
결국 교사는 처음에 그 난폭하고 반항적인 아이들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화하는데 성공한다. 영화 속 교사가 바로 공자와 같은 인물이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내면의 선한 본성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참 교육이다. 밥 한 그릇으로 그 사람의 소양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먹을 때는 일찍이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자식 어유상자지측 미상포야. 이 문장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다. 공자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상복을 입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밥을 배불리 먹지 않았다. 논어에는 장례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장례식이 자주 치러졌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공자는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작은 질병만 걸려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의 죽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공자의 행동은 달랐다. 장례식에 참석한 공자는 죽은 사람과 유족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공자는 어떤 장례식에도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배불리 먹지도 않았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삶은 존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사회의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마을의 축제 같았던 시골의 장례식을 기억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 집에 모여 밥을 먹고 남은 음식들은 서로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호상이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정신과 육체에 관한 철학책을 읽고 깊은 사색에 잠긴 적이 있다. 사람의 정신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만 육체는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게 된다. 배고픔이 잠시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공자는 상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느끼며 식욕을 자제했다. 배불리 먹는 것과 상을 당한 가족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아마 대부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집행합일이라는 말처럼 행동에서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다. 유족들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공감한다면 장례식에서 배불리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자는 예를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다. 죽은 사람과 유족들을 사랑한다면 장례식에 참석해 저절로 예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용기와 만용의 차이를 안다. 공자가 안연에게 말하길 써주면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가지고 있구나. 자로가 말하길 스승님께서 삼군을 통솔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의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공자가 제자 안회에게 말했다. 써주면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 것을 우리 두 사람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써주면 행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즉시 관직에 오른다는 뜻이다. 버려지면 숨는다라는 것은 관직에 임용되지 않으면 담담하게 집으로 돌아가 수련하고 배움에 힘쓴다는 것이다. 공자도 나라가 필요로 했을 때 대사구라는 관직을 맡았다.
하지만 나라의 제사 음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관직을 두고 떠났다. 노나라 군왕은 제사 음식을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공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간 기다렸던 공자는 관직을 두고 국경을 넘는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써주면 행하는 것과 버려지면 숨는 것 중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어떤 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오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되돌아올 나쁜 평판을 걱정하거나 자기 이익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나란 일이 주어졌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와 능력, 책임감이 필요하다. 영국의 아편 상인들을 내쫓았던 청나라 정치가 임칙서는 만일 국가에 이롭다면 목숨도 바칠 것이니 어찌 화복을 이유로 피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버려지면 숨는 것도 하기 힘든 일이다. 기대하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라를 원망할 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버려지면 숨는 것은 집에 돌아와 수련하고 배움에 정진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안회와 자신은 이 두 가지 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자인 안회의 입장에서 공자의 말은 칭찬이었다. 옆에서 동료 칭찬을 들었던 다른 제자 자루가 서운했던 모양이다. 일찍부터 공자를 따라다니며 공부했던 자루는 수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기분이 상한 자루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전투를 이끌어야 한다면 어떤 제자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자루는 안회가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질문을 했고 이를 알아챈 공자는 자루에게 맹정하게 말했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 하는 것은 무작정 용기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수호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골 무송도 호랑이를 막대기로 때려잡았다고 하니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며 만용을 부리는 사람을 공자는 경계했다. 전쟁이 발발해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전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군왕에게 보답했다. 비록 싸울 줄은 모르나 자신은 비겁하지 않다며 목숨을 걸고 군왕에게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공자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태도는 단지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할 줄 아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진지한 자세가 부족한 청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놀이라고 표현하며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MBA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니 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위해 특강을 듣는 것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령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한다. MBA 시험을 준비하려고 특강을 듣는 거야? 집에서 혼자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하잖아. 무언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남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MBA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신은 이미 시험 준비를 다해서 문제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쿨해 보이고 싶은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근거해 진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대처 방법을 세워놓아야 해당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공자의 말처럼 반드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대가 몇 명의 병사를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끄는데 필요한 식량 보급을 위한 곡창이 얼마나 있으며 보유한 대포가 몇 대인지 나폴레옹은 지형 지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 나폴레옹 같은 태도가 바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나폴레옹도 결국엔 실패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60만 대군을 이끄는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무모했다. 참모들이 러시아 원정길에는 곡창이 많지 않고 보급이 어려울 것이라 조언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해 자만해진 나폴레옹은 계획을 무모하게 밀고 나갔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대군이 후퇴하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없도록 곡창을 파괴하고 도주하는 작전을 펼쳐 프랑스 군대를 굶주리게 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에도 다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덤비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유하고 고찰하고 깊이 사색해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의 눈에 안회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라. 공자가 안연하게 말하길, 부가 만약 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사람이라도 나 또한 하겠다. 만일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따르겠다. 부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부자는 원하면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공자가 부자에 대해서 말한다. 부자가 되는 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일까? 일단 첫 문장을 해석해보자. 만약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면 나는 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여기서 채찍을 잡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했을까? 옛날에는 마부를 채찍을 잡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지금으로 치면 운전기사다. 여담이지만 다재다능했던 공자는 마차도 잘 몰았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요즘 사람이라면 드라이브를 하며 음악 감상을 즐겼을 것이다. 길을 터주는 사람을 채찍 잡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지위가 높은 관리가 길을 지날 때 그의 수행원이 앞에서 길을 비키라며 채찍을 들고 다녔다. 채찍을 잡는 사람이 마부이건 관료의 수행원이건 간에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공자의 말은 원에서 부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 비천한 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어지는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면 차라리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공자는 부자가 되는 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너젓이 내비치고 있다. 어쩌면 창업자들에게 공자의 말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창업자들도 알고 있다.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자신이 세계적인 경제지의 표지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다. 창업의 성공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결과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평소 내면의 수련을 강조하던 공자는 왜 부자에 관해서 말을 한 것일까? 공자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당한 일에 심쓰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 당연히 부정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창업 시장에도 유행이 있다. 어떤 분야가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다들 그 길을 가려 몰려든다. 그러니 당연히 변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병 속에 담긴 물의 색깔은 붉게 변한다. 즉, 블루 오션은 시간이 지나면 레드 오션이 되기 마련이다.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성과를 거둬 최고가 되는 편이 낫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서 실력을 키워 전문가가 된다면 그 분야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눈치가 빠른 이들은 알아차렸겠지만 사실 공자의 말은 후자 쪽에 중심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된 후에야 재물도 모이게 된다. 공자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최고가 된 사람이다. 공자는 배움을 즐겼다. 그는 유교 체제를 구축해 마침내 지덕이 가장 높은 스승인 지성선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공자의 지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한다. 조류에 휩쓸려 주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움직이면 괜히 나도 따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 공자의 말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먼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근심하고 초조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군자가 매일 평온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소인이 근심하고 초조해야 하는 이유는 걱정과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해득실만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이다. 걱정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마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과 쉽게 싸우게 된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소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 자기 내면을 외부의 것과 결부시키면 항상 근심하고 초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것 중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항상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행동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무한한 심이 샘솟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평온하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자. 삶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지면 책망할 일도 없고 원망할 부분도 없으며 걱정할 문제도 없어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일어날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침의 기준과 경계를 파악하라. 공자가 말하길 공경하면서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지며 용맹스러우면서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강직하면서 예가 없으면 헐뜯게 된다. 군자가 가족과 돈독하면 백성들은 어질미 홍기하고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강박해지지 않는다. 공자는 중용의 도를 강조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침이 없는 것이 중용이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공경하면서 예가 없으면이나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이라는 말과 비슷한 구절은 예를 통해 행동을 절제하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자는 좋은 미덕일지라도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한다고 했다. 공경하면서 예가 없으면 수고롭다 라는 구절을 살펴보자. 수고롭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다. 예로 절제하지 않은 과도한 공경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자신의 에너지만 소비하게 된다는 의미다. 계산적으로 공손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움을 얻고 싶어서 겉으로 자기를 낮추며 행동한다면 기준과 한계가 없는 탓에 수고롭기만 할 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진다라는 것은 신중함은 좋지만 지나치면 유약해진다는 의미다. 어떤 상황을 마주쳤을 때 너무 신중하면 자신의 뜻을 신속하게 행동에 옮길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 가령 도둑질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나치게 신중해서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방관을 넘어 악행을 돕는 꼴이 된다. 이른바 지나친 신중함은 일상의 악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자는 신중함에도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맹스러우면서 예가 없으면 어지럽다 라는 구절은 공자의 제자 자로를 떠올리게 한다. 자로는 용맹스러웠지만 절제가 부족했다. 용감하지만 예가 없다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심하게는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공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하는 세 가지 미덕을 말했다. 지혜로움, 어짐, 용맹스러움이다. 용맹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공자는 용맹스러움에도 경계와 규범, 그리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 구절인 강직하면서 예가 없으면 헐뜯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직하면 상대방에게 가혹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직함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산에는 고든 나무가 있어도 세상에는 강직한 사람이 없다. 산에서는 곱게 자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세상에는 강직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자기 자신이 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강직한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소양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황제를 비방하며 강직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의 문신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에게 직언을 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강직하고 충직한 신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런 충신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강직함이 충직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강직함은 넓은 도량에서 나온다. 강직함은 도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을 비운 무심함이다. 그러나 겉으로만 강직한 척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소양을 감추려는 위장이다. 강직한 사람은 상대방을 헐뜯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가 가족과 돈독하면 백성들은 어짐이 흥기하고 라는 구절에서 돈독하다라는 것은 두텁다는 뜻이다. 가족과 돈독하게 지낸다는 것은 식구들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자는 가족이 출중한 덕행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군자를 묘사한 문장을 하나 살펴보자.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진다 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봄바람과 봄비처럼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 군자가 어질고 너그럽게 행동해야 백성들도 더욱 관대해지고 온화해지게 마련이다.
이어지는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각박하다는 매정하다 혹은 야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자가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백성도 야박하거나 매정해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공자는 중령의 도를 강조했다. 중령은 예와 도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에 부합하는 것은 규범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예를 모른다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는 태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예법을 물어보았다. 이에 누군가가 정말로 예를 알고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공자는 모르는 것을 물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라고 대답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자신을 반성하며 천천히 일의 경계를 배우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며 예로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에 부합하는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무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령의 모습이다. 단점 플러스 단점에 가공할 만한 파괴성. 공자가 말하길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하고 무지하면서 성실하지 않으며 무능하면서 신뢰가 없다면 나는 알지 못하겠다. 공자가 사람들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단점은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한 것이다. 문장에 쓰인 광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상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호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곧지 못하다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한 사람이란 겉으로는 털털하고 너그럽게 행동해 뭐든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못한 일을 말한다. 두 번째 단점은 무지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구절에 쓰인 동은 무지한 상태이고 원은 성실하다는 의미다. 성실한 사람이 무지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이 성실하지도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니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은 무능하면서 신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은 어리석으면서 무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줄 안다. 만약 어리석고 무능하면서 신용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만한 점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위와 같은 단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라 해줄 말도 없다고 말한다. 공자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라고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장점과 장점이 합쳐져 서서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겸손하고 배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한다면 지혜로우면서도 어질게 변할 수 있다. 장점들은 서로 합쳐져서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단점들은 반대다. 단점들이 합쳐진다면 파괴성이 더욱 강해져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거만하면서 솔직한 사람이나 어리석으면서 관대한 사람이나 성실하고 무능하면서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하거나 무지하고 무능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거나 겉보기에는 성실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쉽게 얻으면서 속이려 하는 것은 단점과 단점이 합쳐져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다. 공자는 겉으로는 호기스러우면서 내면은 곧지 못하거나 무지하면서 부지런히 배우려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길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는 가르쳐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는 화가 날 때면 푸념을 잘 들어놓았다. 아마도 공자가 가르친 제자 중에 그를 실망하게 한 제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 노력하면서
가르치기 어렵다고 한탄했을 수도 있다. 공자는 우리에게 단점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단점과 단점이 합쳐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단점이든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다른 단점과 합쳐져서 위력이 강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호방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좁아 사소한 일도 마음에 두게 된다. 또 무지하면서 성실하지 않다면 무식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아 너그럽지 않게 된다. 아울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용을 지킨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능하면서 신뢰가 없다면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도 없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 단점을 극복해 장점으로 변화시켜보자. 내가 가진 장점으로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삶은 더욱 좋게 변할 것이다. 시간은 잔인하면서 공평하다. 공자가 내과에서 말하길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당시 노나라의 강은 수사원유라고 불리며 수수, 사수, 문수 등이 있었다. 이 문장에서 공자는 강변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 시적인 감상을 내뱉는다. 중국 8대 시인이란 책에서는 좋은 시와 나쁜 시가 무엇인지, 진짜 시와 거짓 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좋은 시는 내면에서 우러나와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다. 공자는 시경을 정리했을 뿐 자신이 시를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세월의 무성함을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공자가 시를 창작하는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말처럼 강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평상시 책을 읽고 일하고 밥을 먹고 즐길 시간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항상 멈춤 없이 흘러가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공자는 냇가에 서서 유유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적 정치가 가득한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내뱉었다. 시간은 가장 잔인하면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무정하다. 시간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느리게 흘러가 주지 않는다. 영화에서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지만 삶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청춘을 소중히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이건 시간에 대한 표면적인 감상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속절없는 감정이 들거나 심지어는 인생의 의미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고전이라고 해서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책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거나 논어를 좀 더 친근하게 접해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생겨나듯